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게 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저는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20년 동안 범죄자를 이제 대상으로 주로 연구를 해온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조현병과 범죄 사이입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오래된 사건들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사화됐던 기사들을 그냥 타이틀만 쭉 나열을 한 것인데도 사건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갖게 된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안인득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실명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신상 공개가 되었죠. 실제로 여러 가지로 이미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리고는 인명피해가 5명이나 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단은 신상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성함을 그냥 언급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 개인이 특별하다기보다 지금 안인득 씨가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사한 위험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명을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안인득은 평소 아파트 주민과의 잦은 불화를 일으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게 했으며 지나친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공격했으며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18살 여고생을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체포 후 안인득은 자신이 그동안 당해온 불이익에 대한 억울함만을 토로했으며 범행에 대한 뉘우침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있으면 경찰서든 무엇은 국가기 있는 거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하지도 못하는. 왜 저런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해양을 안 시키는지 너무 마음 아파요. 이처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안인득의 방화 살인 사건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은 여성이면서 또 아이나 노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이 훨씬 더 불안감을 현재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기사화됐던 것처럼 소위 이제 정신질환자 그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되겠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한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지금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얼만큼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지 하는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만연돼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인득 사건을 다루지 않는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건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50만 원 넘지만 200만 원 되지 않는 그 정도가 지금 전체 범죄의 사건 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다. 100명 중에 1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제 비율을 보인다라는 것은 정신질환 범죄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통계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전체 범죄로 보면 비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력범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는 방화와 성폭력, 이 정도가 이제 강력한 범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처벌 수위가 높아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범죄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체 강력범죄자의 비율 중에는 몇 %인가 하는 걸 보면 지금 그것은 약간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계획범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강력범죄가 아닌 뭐 사기범죄나 또는 그 외에 뭐 운전을 하다가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종류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우발적인 동기가 이제 가미가 되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지르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 있으시겠지만 이 비율도 역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3%가 채 되지 않아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7%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야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조차도 매우 낮다라는 게 현실인데요. 문제는 이런 현실이 이제 정확히 전달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안인득 사건이 워낙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구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강력범죄, 예컨대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을 사실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일단 수치는 굉장히 낮다, 희귀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걱정을 안 할 정도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2013년도보다 지금 2017년도에는 거의 지금 전체 범죄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강력 범죄자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증가 추세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리가 좀 더 충실하게 되었다면 아마 이 수치는 증가 추세에 도달하지 말아야 됐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수치는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좀 더 타이트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타이트한 대안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그것이 안인득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신질환과 연관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중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증이 조현병이니까 조현병의 이제 유병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 일정한 이제 구성원들이 조현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그 책자들에서는 조현병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한 1%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유병률을 보면 지금 한 0.5%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뭐 일반적인 유병률보다는 사실은 발견되는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연유는 아무래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낙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 세팅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서, 예컨대 집안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걸 꺼리는 가족들이 의료기관으로 이런 환자들을 전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유병률이라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보다는 지금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 조현병은 다른 정신 질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 질환을 부정기적으로 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우울한 기분 같은 것들은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는 불안 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세팅을 피하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질환까지를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 거의 30% 정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신질환을 평생 동안 사실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한 소수의 그들의 문제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비해서 조현병은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이고 가장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는 크게 이제 대충 보면 4가지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환각이나 환청 같은 일종의 이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또는 남들이 듣지 않는 감각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제 환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꼭 조현병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과대망상 같은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 힘든 나의 자아상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내가 도저히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현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골똘히 빠져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내가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이제 현재의 그 정확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현실에서부터
발을 띄었을 때, 예컨대 현실 판단 능력상의 현저히 손상이 생기면서 망상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자신을 이렇게 과대하게 지각하거나 또는 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정도가 있거나 하는 현실 판단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이제 증상이라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망상 장애 정도로 진단을 받는 증상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점점 더 현실적인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적응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조현병까지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언어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할 때 굉장히 앞뒤가 맞추어져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긴 일단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만약에 조현병의 증세가 발병을 한다면, 그러면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상에 여러 가지로 인지적인 손상이 동반되면서 논리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해된다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렵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으로 이제 증세가 있는, 예를 들자면 범죄자가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수사관 앞에서 이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찰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지금 아닌 듯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부터 여러 번 경찰에다가 이런 이제 동네에서 위험한 행위를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좀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닌 듯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와해된다라는 거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든 무엇은 국가기능 간에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시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적응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음성 증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회가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인 세팅을 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나의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반응상에 좀 꺼리는 반응 같은 것들,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결국은 집안에서 나가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상 중에 하나는 운동 기능상의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능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감각도 이상해지고 정서도 이상해지고 해서 정상적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까지 전개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음성 증상은 지금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되면,
예컨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런 종류의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그 친구와 이제 SNS를 함께하는 친구가 보니까 SNS에 올리는 글들이 뭔가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의 글들을 한 달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예컨대 하지도 않은 친구들의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사흘 빼먹기 시작하더니 거의 뭐 몇 주째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좀 몸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결과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 망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철회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이든 학교든 사실은 뭐 정확하게 출근과 퇴근 또는 뭐 등교와 하교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뭐 세팅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또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던 사람이 친구들이 이제 왜 학교를 안 오나 하고서는 방문을 했더니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감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컴퓨터만 켜놓고 밤에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충혈된 눈으로 친구들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좀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2주 동안 전혀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채 왜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왜 평상시에 얘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던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상에 변화가 생겼나 하는 것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자기 관리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오락가락하면서 6개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만성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한다. 약물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 보면서 혹시라도 그 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상의 변화나 또는 뭐 평상시에 굉장히 희노애락이 분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만 발견되고 초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러한 양성 증상들은 특히 약물에 의해서 굉장히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양성 증상들을 좀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철회가 일어나서 두문불출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면 꼭 이제 뭐 정신보건센터나 지금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꼭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이제 다른 진단 명이 적용되는 이런 이제 다른 정신질환이 지배적인 그런 진단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진단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진단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현병으로 진단한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약물 중에 마약 같은 경우에 마약 중독이 오래되면은 마약에 대한 의존증이 오래되면은 조현병과 같은 양성 증상 비슷한 증상을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현병이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약물이 중독이다, 약물 의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다른 진단명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증상들이 조현병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현병 진단을 일반적으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현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지금 이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온 언론사의 타이틀 기사만 놓고 보면 사실은 조현병이 위험한가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상이 따라오는, 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긴장형 조현병이라고 해서 운동신경에 뭔가 증상에 중증 증상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경우에 긴장형 조현병 환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사실은 입원 병동에 가면 이런 환자들이 이미 입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음성 증상도 함께 굉장히 많이 이제 중증으로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혼란형 조현병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혼란형 조현병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사회 내에서 만나보셨던 많은 조현병 환자들의 유형에 해당할 겁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로 이제 사고도 혼란스럽고 행동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본인이 왜 있는지조차 사실은 혼동을 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이 되고, 집이 어디였는지 하는 것들도 혼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혼동이 되어서 사실은 일상적인 적응이 어려워지는 경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증상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이런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안전하게 언제나 귀가를 하시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 혼란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긴장형 못지않게 사실은 별로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들의 행동 패턴을 예상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형 조현병이나 혼란형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위험한 행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동 통제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나 여러 가지 손상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과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미분화형 조현병이라는 사실은 증상이 좀 뚜렷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들이 혼재하는 이런 이제 그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형사 정책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대상군은 어떤 대상군이냐? 네 가지 유형 중에 사실은 망상형 조현병, 그 중에서도 피해망상, 패러노이드한 어떤 딜루전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이 피해 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게, 이분들이 가진 피해 의식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을 이렇게 땅에 붙이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이 피해 의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근거가 모호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피해 망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망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랫집에서는 윗집에 소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집에서 매우 시끄럽게 굴어서 윗집에 사는 이제 환자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랫집에서 아이들이 콩콩 뛰어다니는 걸 윗집 사람들이 발걸음을 듣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종류의 호소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호소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종류의 이제 사소한 어떤 이웃 간에 발생하는 피해 망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피해 망상의 경우에는 예컨대 굉장히 내용적으로 폭력적인 피해 망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컨대 누군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는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본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 보호의 노력을 사실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흉기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흉기를 준비해서 늘상 뭐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 망상이 심하게 되면 몸에다가 소지하고 다니거나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그런 정말 돌발적인 피해 망상을 갖고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중증 조현병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회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분들은 공공에게 위해를 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중에 사실은 사회로 이제 돌아와서 문제는 피해 망상이 아주 점점 심해지는데 그리고는 그것이 본인의 이제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이라고 하는 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안인득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추정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런 타입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물론 1년에 그렇게 묻지 마라고 할 정도로 동기가 불분명하고 거의 이상 동기에 해당하는 그런 동기. 자기는 그게 정말 필연적인 어떤 뭐 인명 피해를 유발한 이유가 되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가 보면 수사기관에서 보면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예컨대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나는 윗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발걸음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호소같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태반이 이제 피해 망상에 기인한 공격 행위를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특정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다거나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1년에 따지면 100건은 안 되고 10건은 넘는 그 정도의 수치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리고는 그중에서 일부는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또는 생명이 손실되는 안인득 사건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정말 1년에 보면 한 뭐 어떻게 보면 한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과다하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두고 도대체 왜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궁금증 때문에 점점 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런 이제 확대 재생산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정말 근거 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형법 10조 1항과 2항에 보면 심신장애자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조각해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의 조항만을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비판을 하는, 예컨대 또 심신미약이냐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거가 바로 법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능력이 미약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컨대 사리 분별력하고 그리고는 의사결정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행동 통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형을 아예 조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형을 감경시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판단 또는 증세가 아주 심하고 범행 당시에 전혀 사리 분별력, 예컨대 선악 판단조차도 할 수 없이 없는 정신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신 상실이 인정이 된 케이스도 없지는 않습니다. 매우 희귀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케이스이고요.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소한 것을 사건화를 해봤자 사실은 결국은 형법 10조 1항과 2항 때문에 사실 결국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을, 이것을 굳이 이제 사건화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현장 수사관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 이제 조현병 환자를 마주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누누이 설명하게 해가지고 사건화를 해놔 봤자 결국에는 심신 미약이 인정돼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결국 벌금형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면 내가 이 사건을 굳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사실은 필요성을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아마도 아닌 듯의 초기 신고들은 그런 식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시라 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으로 아마 수사관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치료 감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중에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그리고는 그 범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예컨대 금고라는 것은 시설 수용, 자유를 박탈하고 교도소로 보내야 될 정도의 이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강력범죄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 감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경범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조현병 또는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과연 형사사법기관에서 사건화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사건화를 안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여러 번의 신고가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연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입원 제도가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을 마구잡이로 시킬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안인들과 같은 케이스들이 사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추수 관리를 할 줄 알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경찰도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아닌 듯 같은 그런 이제 정신질환 범죄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처벌은 사실은 처벌 수위가 낮으면 이게 무엇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 행정 입원 전에 응급 입원을 한번 시켜보자. 경찰들이 응급 입원을 요청하게 해보자. 이게 이제 대안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런 신고들이 여러 번 들어오고 뭔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정신 감정 등을 해가지고 만약에 입원이 더 필요하다 하면 지자체의 장이 행정 입원으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호 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들이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것인데요. 아닌 등의 경우에 사실은 보호자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왜냐하면 정신보건복지법에 입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친족의 2명, 동거 친족의 2명인데 사실은 형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이기 때문에 2명의 조건을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형님이 지금 이제 안인득을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얘가 지금 위험한 행위를 자꾸 이웃들에게 하니까 얘를 좀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지금 개정된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해서는 입원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잖아요. 요건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 2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케이스가 안인득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안이 개정안이 올라가게 된 것은 정신보건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입원 절차가 너무 많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료감호법에 보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치료감호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화를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법무부에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고형 이상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벌금형 이상으로 만약에 이것을 바꾸면 그러면 벌금만 받을 범죄라도 치료감호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들은 사건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런 사건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사실 입원을 명령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치료 감호를 명령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내 처우 중에, 사회내 처우란 뭐냐, 교도소가 아니고 보호관찰소로 보내는 거예요. 보호관찰소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거주하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보호관찰소에 가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재범의 위험성을 관리만 받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회 내에 이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내 처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내 처우를 하면서 동시에 치료 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감호는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지만 이제 치료 명령은 각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소한 벌금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데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데리고 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관찰관이 없었잖아요. 가족은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치료에, 그러니까 입원의 조건도 충족시키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서 계속 증세를 악화시키면서 약도 먹지 않은 채 결국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보호관찰소, 만약에 진주다 그럼 진주 보호관찰소에서 안인득의 사소한 범죄로 사건화가 된 그런 이제 과정 끝에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로 안인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책임을 보호관찰관들이 지게 하겠다, 이런 이제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좀 더 이제 사소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할 때, 예컨대 진액이 막 돼가지고 심각한 정말 인명 피해가 나기까지 기다려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경미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계속 112에 전화가 돼서 결국엔 지구대에서 계속 출동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사건화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일종의 즉심 형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즉심 형태로 치료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당장 보호관찰과 함께 이제 보호관찰관이 데리고 정신보건센터로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은 정신질환자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연계가 꼭 진행되도록 법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비자발적 치료 제도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법 입원, 예컨대 멘탈 헬스 코트가 있어가지고 전담 법원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 법원에서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래로 치료 명령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는 당연히 응급 입원은 다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 내버려두면 아닌 듯처럼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든 입원 조치들이 응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인지되면 응급 입원 3일 포함, 그 다음에는 즉심 형태로 법원이 즉시 개입을 해서 입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중증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감호소 같은데 이제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경증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이제 그 병과하게 되면 결국은 보호관찰관들이 책임을 지고 이분들을 정신보건센터로 이첩하게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비자발적 치료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제는 뭐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가족들에 의해서 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치료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부터는 당신들의 자유권은 무조건 100% 보장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대한 공익은 뭐냐? 결국은 사회가 안전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어울려 지내는 게 이게 가장 중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의 100% 자유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목소리는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회 내에는 여러 갈등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 갈등 구조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이제 그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잘 조화롭게 어떻게든 다양한 제도와 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이 과거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 하여 무조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인권을 또는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집단에게도 좀 위험을 유발하는 거라면 사실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번쯤 상기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안인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8살짜리 여자아이의 희생입니다. 그 8살짜리 여자아이의 미래, 앞으로 얼마나 밝은 미래가 있었겠어요. 지금 이제 8살인데 그 어린 여자아이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런 종류의 외국에서 적용하는 이런 제도들이 국내에서도 꼭 사실은 조화롭게 많은 사람들의 뭐 행복한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꼭 일부는 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신미약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 관찰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 정신감정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 환자의 열악한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를, 경범죄에 대해서는 외래 치료와 통원 치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조현병은 위험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자, 답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조현병 자체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미디어에 좀 크게 확장돼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아주 제대로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답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조현병 전체는 위험한 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조현병 환자들은 없지는 않다라는 전제로부터 사실은 이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의 경우 그들의 재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 대목이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어떤 개인에게 발생하면 뭐 잠깐 교도소를 갔다 온다고 완전히 증세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범죄자들에 비하여 지금 이런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했을 때 이들의 과거력을 보통 보거든요. 과거에 강력 범죄를 또 저질렀던 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 47% 정도가 과거에 비슷한 전과를 가졌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검거가 된 이후에 유사한 이유로 아닌 듯처럼 유사한 폭력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 저질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어떤 편집증적인 어떤 피해 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고 결국 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딱히 약물로서 아주 잘 증상이 관리되지 않는 이상 그 두려움은 사실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그 전달 체계 안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서 아닌 듯처럼 생활한다거나 또는 뭐 어디서 혼자 몰래 숨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벌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형사사법 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줄 명언, 이거는 이제 어디 명언 사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유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 치료를 받으면 절대 안 되겠죠.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감금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들처럼 우리도 어울려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형사 정책적인 대안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지만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나도 그리고 내 아이들도 동네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